여봐라! 해가 이리 밝았는데 아직 술상도 내오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글쎄, 연하가 야밤에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들였다는 소문이 파다옵니다. 연하네 인연! 당장 나오지 못할까? 내 인연! 감히 얼선을 불아리느냐? 이게 다 네 탓이다! 우리 가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가문으로서의 가치를 잃었구나. 연화야, 우리 이곳을 떠나자.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깊은 산비탈 아래에 바람만 불어도 금방 쓰러질 듯 위태로운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겨울이라지만 그해의 추위는 유난히도 매서워서 산새들도 얼어 죽을 만큼 지독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찢어놓던 시절이었지요. 그 낡은 기와집의 주인은 허울뿐인 양반 최진사였습니다. 조상들이 땀 흘려 읽어놓은 기름진 전답을 아들놈 노름빛과 술값으로 하나둘 팔아먹고 이제는 횡한 마당에 잡초만 무성한 채 족보 하나 달랑 붙잡고 사는 신세였습니다. 집안 꼴이 이 지경이니 곳간에 쌀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양식도 없었지만 최진사는 제 무능함은 탓하지 않고 애먼 며느리 연화에게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그 시린 겨울날 안채 구석진 윗목에서는 며느리 연화가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쉴 새 없이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옹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는 냉기가 연화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은 이미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마디마디가 툭툭 터져 있었습니다. 바늘을 한 번 찌를 때마다 붉은 피가 송골송골 맺혔지만 연하는 행여 비단에 피가 묻을까봐 얼른 입으로 불어가며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레 짓고 있는 옷은 남편이 기생집에 드나들 때 뽐내며 입을 화려한 비단 도포였습니다. 정작 옷을 짓는 연하 자신은 구멍난 무명 저고리 틈으로 솜이 다 빠져나가 덜덜 떨고 있으면서도 한량 같은 남편의 옷소매에 수놓인 꽃잎은 어찌나 곱고 화려하던지 그 모습이 참으로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하는 시집온 이래로 단 하루도 베갯잎을 적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무능한 시아버지 최진사는 아침부터 술타령을 하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 모두 며느리의 사주가 드세기 때문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도 입만 열면 며느리 탓, 조상 탓을 늘어놓으니 그 서러움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남편이라는 작자는 대낮부터 장터 투전판에 앉아 조상님의 전답을 팔아치운 돈을 홀랑 날려먹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며 연화에게 모진 매질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마당 귀퉁이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저 여자의 팔자가 기구한 탓이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나 싶어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딱한 사정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토록 고운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가 어쩌다 저런 망나니 집안에 들어와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지요. 하지만 연하는 남편의 비단 도포를 지을 때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지아비를 섬기는 아녀자의 도리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등잔불 밑에서 침침해진 눈을 비벼가며 바느질을 이어가는 연하의 그림자가 휑한 벽면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산짐승 우는 소리는 마치 연하의 신세를 대변하듯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에서 쿨럭거리며 끊임없이 며느리를 타박하는 소리를 내뱉었고 남편은 술 취한 숨소리를 내뿜으며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연하가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손에 쥔 작은 바늘 하나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부르튼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따뜻하기를. 남편이 제발 술을 끊고 집안을 돌보기를. 시아버지의 모진 호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더 매서운 겨울바람과 식구들의 비정한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지만 연하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예부터 배워온 여인의 덕목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안방에서 숨죽여 지낼 뿐 며느리의 고통을 모른 척 지나쳤기에 연하는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하의 청춘은 얼음장 같은 방 안에서 바느질 소리와 함께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꽃잎이 도포 위에서 피어날수록 연하의 마음속 꽃잎은 하나둘 떨어져 차가운 대지 위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이 내린 운명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감옥인지 알 길 없으나 연하는 그저 묵묵히 바늘을 놀리며 또 다른 고통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최진사 댁에는 날씨보다 더 무서운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전판과 기생집을 제집 드나들듯 하던 아들놈이 장터에서 만난 기생, 춘향을 기어이 집안으로 들이겠다며 난동을 피운 것이 발단이었지요. 춘향이라는 기생은 여우보다 더한 꾀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기름기가 흐르는 눈웃음과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최진사와 아들의 혼을 단숨에 빼놓았습니다. 춘향은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조강지처인 연하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안주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는 연하를 내쫓아야 했기에 그녀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흉계와 모함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밤중에 몰래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들였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춘향 기생의 눈먼 남편은 사실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불같이 화를 내며 연하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낼 일 한 번 없던 연하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거친 손에 머리채를 휘잡혔습니다. 마당 한복판으로 질질 끌려 나온 연하의 몸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사랑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사는 가문이 수치라며 혀를 찾고 당장 이 부정한 계집을 대문 밖으로 내던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기생의 아양에 눈과 귀가 가려진 부자에게는 속이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최진사의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갈 곳 없는 자신을
이 엄동설 안에 내쫓는 것은 명백히 죽으라는 소리와 같았기에 살려달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압이라 믿었던 남편의 매정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뺨 위로 흐른 눈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칼바람보다 더 시린 배신감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에 묵직한 안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시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없는 돌부처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그날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걸음걸이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단호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손에는 낡고 붉은 자개 반지꼬리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평소 잘 쓰지도 않던 나들이용 쓰개치마를 정갈하게 얹은 채였지요. 그녀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 연화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과 남편을 향해 서슬퍼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집안에는 복이 깃들 수 없으며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곳은 이미 가문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진사는 아내가 미쳤다며 노발대발했지만 윤씨 부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건네주었던 마지막 정표와 평생 남편 몰래 한 푼, 두 푼 모아온 비상금을 그 낡은 반지꼬리 이중 바닥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남편과 망나니인 아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의 차가워진 손목을 낚아채듯 꽉 잡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더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우리끼리 사람 대접받는 곳으로 가서 당당하게 살아보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산천을 울리는 쇠울림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뜨거운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만난 유일한 생명줄이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두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최진사의 헛된 고함과 아들의 비웃음 섞인 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눈보라가 대지를 하얗게 덮어버린 그 시린 산길 위로 두 여인이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만이 깊고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비록 빈손으로 나선 길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며칠 밤낮을 정처 없이 걷던 두 여인의 발길이 닿은 곳은 경기도 안성 장터였습니다. 당시 안성은 팔도의 물산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장사치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큰 시장이었지요.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비록 규방 안에서만 살았어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는 밝았습니다. 재주만 있다면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하나로 연고도 없는 이곳에 터를 잡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두 여인은 장터 귀퉁이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를 겨우 빌렸습니다.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지고 구멍난 지붕 사이로 별빛이 보일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두 몸 누일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중히 품어온 작의 반지꼬리를 열었습니다. 그 이중 바닥 깊숙한 곳에서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금비녀 하나를 꺼내 장터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당장 목숨을 부지할 쌀 한 대와 방을 데울 땔감, 그리고 연화의 재능을 꽃피울 질 좋은 비단천과 오색실을 마련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의 솜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바느질과 자수에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연화에게 오직 작업에만 집중하게 하고 자신은 험한 장터를 돌며 일감을 따오고 값을 흥정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파와 젊은 여인을 무시하던 상인들도 연화의 손끝에서 탄생한 자수를 보고는 하나둘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좀이 쓸어 구멍이 났던 비단 위에는 연화의 바늘이 지날 때마다 생생한 매화꽃이 피어났고 흩날리는 꽃잎은 마치 바람에 움직이는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혼례를 앞둔 양반댁 처자들은 연화의 자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안성 장터에서는 반지꼬리 할멈네 며느리가 놓은 수라면 금값보다 비싸게 쳐준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낯선 객지 생활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두 여인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연화가 밤낮으로 공을 들여 첫 번째 자수 일감을 완성했을 때의 일입니다. 장터에서 제법 큰 포목점을 운영하던 박가라는 자가 연화의 솜씨를 알아보고 비단 10필의 수를 맡기겠다며 달콤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우리 고부의 살 길이라 믿고 열흘 밤낮을 호롱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지도록 수를 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시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시어머니를 따뜻한 곳에서 모시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견뎌냈지요. 드디어 약속한 날, 연화는 완성된 비단을 들고 박가의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박가의 태도가 돌연 돌변했습니다. 그는 비단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잊지도 않은 흠집을 잡아내며 연화를 몰아세웠습니다. 비단결이 상했느니 실 색깔이 촌스럽다느니 하며 생트집을 잡더니 약속했던 사끈커녕 오히려 비단값을 물어내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장터 생리의 어두운 연화를 등쳐먹으려는 고약한 신보였던 것이지요. 연화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험상궂은 장정들을 앞세운 박가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못하고 가게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만든 비단은 고스란히 박가에게 빼앗겼고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차가운 냉골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중한 비상금을 허공에 날리고 이제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연화의 등을 쓸어주던 윤 씨 부인이 다시 한번 반지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손에 낡은 바늘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연화에게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저런 잔챙이 장사치들의 농간에 무너질 재주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화의 실력은 이런 시련 따위에 꺾이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다음 날부터 직접 장터 바닥에 나섰습니다. 부인은 포목점 주인들 사이를 누비며
박가의 만행을 은근히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하가 수놓은 비단 조각들을 지나가는 행인들과 큰 상단의 행수들에게 보여주며 연하의 실력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안성 장터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유명한 대성상단의 대행수가 연하의 자수 조각을 보게 되었고 그는 단번에 그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습니다. 박가의 포목점은 신용을 잃어 손님이 끊겼고 연하는 대성상단의 전속 자수장이 되어 정당한 대우와 함께 수많은 일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강교한 자들이 많아도 진정한 실력과 서로를 향한 굳은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하의 손끝에서 탄생한 자수는 이제 안성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지혜와 며느리 연하의 눈물 어린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 무너져가던 그들의 인생에 찬란한 꽃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윤씨 부인은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연하에게는 고기 반찬을 먹이고 거친 손을 보호할 고운 토시를 사입히며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도 차츰 화색이 돌았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자 기둥이었고 그 깊은 정은 피를 나눈 모녀보다 더욱 돈독해져 갔습니다. 안성 장터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마침내 한양 도성까지 닿았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임금님의 신임이 두텁고 재산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상 민대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침 다가올 왕실의 큰 경축일에 올린 진상용 병풍을 제작하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장인들을 수소문하던 중이었습니다. 팔도의 온갖 자수를 다 보았으나 민대감의 까다로운 눈을 만족시킬 만한 솜씨는 없었지요. 그러다 안성에서 온 자수 조각 하나를 보게 된 민대감은 그 생동감 넘치는 묘사에 무릎을 탁 치며 연하를 한양으로 정중히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며느리 연하는 정든 안성을 떠나 한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집들이 모여있는 북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대감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그들은 옥신방이라는 멋들어진 간판을 내걸었지요. 옥처럼 맑은 마음으로 술을 놓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신방은 문을 열자마자 한양 세도가 부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지은 옷을 입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그들이 수놓은 병풍을 두르면 우환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고부의 삶은 이제 가난했던 광주 시절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찬란한 빛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막아 끼는 법이었습니다. 옥신방의 명성이 한양 바닥을 흔들자 기존의 자수업계를 꽉 잡고 있던 경쟁 자수방 주인들의 시샘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연하 때문에 손님이 뚝 끊긴 금수각의 주인 배 씨는 연하를 무너뜨리기 위해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과거를 수소문하다가 광주 최진사 댁에서 쫓겨난 내력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연하를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쳐 저주를 업으로 삼는 요사스러운 계집으로 몰아세우기로 했습니다. 배 씨는 관아의 포졸들과 결탁하여
연하가 왕실에 보낼 비단에 저주가 담긴 붉은 안료를 뿌렸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이 옥신방의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바늘밖에 모르던 연하는 영문도 모른 채 머리채를 잡혀 포도청으로 끌려갔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억울한 죄인이 되어 형틀에 묶인 연하의 눈앞에는 능지처참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기심에 눈먼 배씨와 그 일당들은 관아마당에서 연하가 나라의 안녕을 해치려 했다며 목소리를 높여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연하가 차가운 형틀 위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홀로 남겨진 윤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살릴 방법이 오직 하나뿐임을 직감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다시 한번 낡은 자개 반짓고리를 열어 가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4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눈에 보인 적 없는 푸른 빛이 감도는 옥단추 하나가 비단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옥단추는 과거 윤씨 부인의 가문이 몰락하기 전 그녀의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기던 민대감의 부친을 목숨 걸고 숨겨주었을 때 민대감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증표로 건네준 신물이었습니다. 훗날 가문에 감당치 못할 위기가 닥치면 이것을 들고 우리 가문을 찾으라던 그 약속이 서린 물건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민대감의 저택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웬 노파가 행패를 부린다며 그녀를 밀쳐냈으나 윤씨 부인은 옥단추를 높이 들고 민대감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드디어 옥단추를 확인한 민대감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쳐나왔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살려준 은인의 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며느리의 결백을 호소하자 민대감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당장 관복을 갖춰 입고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지혜와 민대감의 권위가 합쳐져 연하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대감의 호통 소리가 포도청 마당을 울리자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버선발로 뜰 아래에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양의 호랑이라 불리는 민대감이 직접 행차한 데다 그가 내놓은 옥단추의 위험 앞에 관아의 모든 포졸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조아렸지요. 민대감은 형틀에 묶인 연하를 당장 풀어주라고 명하고 연하를 모함한 금수각의 배씨와 부패한 포졸들을 한데 모아놓고 호령했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이를 시기하여 나라의 경사에 쓰일 물건에 손을 대고 죄 없는 이를 사지로 몰았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하지만 강교한 배씨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연하가 수놓은 비단에 붉은 핏자국 같은 얼룩이 생겼으니 이것은 필시 왕실을 저주하려는 무당의 짓이라며 도리어 악을 썼지요. 사또는 민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쩔쩔매다가 결국 연하에게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아 마당 한복판에 커다란 수틀이 놓이고 흉측한 붉은 안료가 얼룩덜룩 묻어버린 왕실 진상용 비단이 펼쳐졌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저 끔찍한 얼룩을 어찌 지우겠느냐며 혀를 끌끌 찼고 연하의 손은 공포와 억울함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며느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단한 눈빛은 너의 재주를 믿고 나아가라는 무언의 격려를 보내고 있었지요.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켜고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들린 듯 오색 비단실을 괴어 얼룩진 비단 위로 바늘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바늘이 비단을 통과하는 서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연화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흉물스럽게 번져있던 붉은 핏자국들이 연화의 바늘 끝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둘 살아 움직이는 듯 하더니 어느새 화사하고 고귀한 홍매와 꽃송이로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얼룩의 농도에 따라 실의 굵기를 조절하고 번진 자국을 꽃잎의 음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붉은 안료가 가장 크게 뭉쳐있던 자리는 탐스러운 홍매화의 중심이 되었고 가늘게 튀었던 자국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가루가 되어 비단 위를 수놓았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마지막 매듭을 짓고 가위로 실을 끊어내는 순간 비단 위에는 고결한 홍매와 가지 사이로 고고한 학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하의 명작이로다 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얼룩을 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예술을 완성한 것이지요. 사또는 그제야 배 씨의 소매를 뒤지게 하여 연화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증거물인 붉은 가루를 찾아냈습니다. 모함을 꾸몄던 금수각 배 씨와 결탁한 포졸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평생 나오지 못할 옥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민대감은 연화의 솜씨에 감탄하며 그 비단을 그대로 대궐에 올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왕비께서는 연화가 수놓은 홍매와 병풍을 보고 조선에 이런 인재가 있었느냐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결국 연화는 일개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 나라에서 공인한 조선 제1의 자수장이라는 직함을 하사받고 궁중의 의복과 장식을 전담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한양 도성에서 옥신방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두 여인의 상단은 남부러울 것 없는 조선 최고의 자수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연하와 윤씨 부인은 이제 차가운 냉골 대신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고 기름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올리며 하인들의 보살핌 속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광주 땅을 떠나올 때처럼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몰아치던 정월 초순이었습니다. 옥신방의 화려한 소술대문 앞에 정체 모를 그림자 둘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언제 빨았는지 알 수도 없는 시커먼 때가 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갓이 찌그러진 채 얹혀 있었고 몸에는 솜이 다 빠져나가 넝마가 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요. 그들은 다름 아닌 연하를 내쫓았던 최진사와 그의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기생춘향의 치맛바람에 놀아나 조강지처를 내던졌던 그들은 결국 춘향에게 남은 전답과 집문서까지 몽땅 털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기생은 돈주머니를 챙겨 야반도주했고 빈털터리가 된 부자는 노름꾼들에게 매질을 당하며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은 술독에 절어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고 한때 양반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수염은 자풀처럼 엉겨붙어 이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추위에 발가락이 다 썩어 들어갔는지 집신도 신지 못한 발을 헝거프로 칭칭 감은 채 진물을 흘리며 절뚝거렸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남의 집 잔치집 개밥 그릇을 훔쳐먹고 가마니를 덮고 잠을 자며 연명하다가 한양 옥신방의 주인이 자신들이 버린 아내와 어머니라는 소문을 듣고는 비루한 목숨줄을 부지하려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기 굽는 향기에 침을 흘리며 대문 기둥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왕년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지나가는 개가 짖기만 해도 깜짝 놀라 주저앉을 만큼 비겁하고 초라한 거지가 되어 있었지요. 아들놈은 연화에게 빌어볼 심산으로 문틈을 엿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고 최 진사는 그래도 애비라고 불러주겠지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며 떼꾸정물 흐르는 소매로 콧물을 닦아냈습니다. 마침 대문을 열고 나오던 하인들이 이 구질구질한 거지들을 보고 소금을 뿌리려 하자 최 진사는 비굴하게 땅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 상전의 시아비요. 내 아들이 여기 주인의 서방이란 말이요. 그 가련하고도 뻔뻔한 외침에 안채에서 보고를 받은 연하와 윤씨 부인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기품 있게 서 있는 고부와 흙먼지 구덩이에서 굴러온 오물 덩어리 같은 두 남자의 대비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최 진사는 아내인 윤씨 부인을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임자, 나를 보고 어찌 이리 늦게 나오나? 어서 밥상부터 차려오게. 라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들 또한 연화의 발치를 붙잡고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 발을 보오. 추위에 다 썩어가오. 제발 안으로 들여보내주시오라며 구걸하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연하는 잠시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저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손가락이 터지도록 바느질을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서러움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지요. 윤씨 부인 역시 남편의 구걸을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들이 입은 누더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그들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신방의 육중한 소술대문이 열리고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윤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설 때 들고 있었던 그 낡은 작의 반짓고리가 여전히 그녀의 품에 소중히 안겨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마당 흙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손을 비비는 남편 최진사와 썩어가는 발을 부여잡고 우는 아들을 차가운 눈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마치 시궁창에서 굴러먹던 쥐새끼처럼 비참했지만 부인의 마음속에는 가련함보다 깊은 분노와 서늘한 정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반짓고리의 뚜껑을 열어 가장 가늘고 날카로운 바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 남자의 발치 앞 차가운 돌바닥 위로 툭 던졌습니다.
부인은 서리빨보다 더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바늘 끝이 지난 세월 당신들이 우리 고부의 가슴에 박았던 대목과 같으니 그 아픔을 어찌 잊겠느냐고 말이지요. 며느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 기생의 치맛자락에 숨어 비웃던 당신들은 이미 그날 우리를 죽여 내다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의 집을 어찌 다시 찾는 법이 있느냐는 호통에 최 진사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입만 벌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연하 또한 예전에 유약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남편이었던 사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천대하고 무시했던 이 보잘것없는 손재주와 바늘 하나가 오늘날 이 으리으리한 집을 세우고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수장을 만들었음을 똑똑히 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당신들이 들어올 틈은커녕 지나가는 바람 한 점 머물 자리가 없으니 어서 썩 물러가라 선언했습니다. 아들놈은 연화의 비단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하인들이 앞을 가로막자 비참하게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하인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밟은 자리가 부정하니 당장 소금을 한 가마니 가져와 뿌려라. 하인들이 커다란 가마니에서 소금을 한 움큼씩 쥐어 그들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흰 소금 가루가 눈보라처럼 쏟아지자 두거지는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쾅 하고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악연을 영원히 끊어내는 단절의 종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두 여인은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듯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최 진사 부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두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비록 비단옷을 입어 겉은 화려해졌으나 그 안의 손은 여전히 10년 전 안성 장터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 손을 비비며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핏줄이 가장 진하다고들 하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준 이 고부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연하는 시어머니 윤씨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올리고 추운 날에는 자신의 옹기로 시어머니의 발을 덮였습니다. 윤씨 부인 또한 며느리를 대행수로서 존중하며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씨 부인이 천수를 다하고 며느리의 따뜻한 품 안에서 미소를 지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을 때 연하는 슬퍼하기보다 시어머니가 남겨준 용기와 지혜를 기리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남긴 그 낡은 자개 반직고리를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서 갑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평생을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여인들을 거두는데 바쳤습니다. 갈 곳 없는 처자들에게 바느질과 자수를 가르쳐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옥심방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인들의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연하의 이름은 조선 땅 곳곳에 어질고 훌륭한 스승으로 기억되었으며
그녀가 남긴 정교한 자수들은 후세에까지 전해져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고난을 견뎌낸 강인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부가 서로를 아껴 천하를 얻고 배은망덕한 남자들은 제 죗값을 치르는 이 이야기가 가슴속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강지쳐버린 놈 치고 잘 되는 꼴 없다는 옛말, 정말 틀린 거 하나 없지요? 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복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